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지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5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4번에 지대 이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부터 가볍게 한번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근데 이미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뭐 입지론이나 지대론이나 또 잠시 뒤에 또 보게 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의 공통적인 학습 패턴은 암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무슨 주장을 했느냐,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대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토지의 사용 대가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를 우린 뭐라 그래요? 지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장을 잘 보시면 일정 기간, 기간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을 처음 배우실 때 문장 속에서 기간이란 말이 들어가면 유량이고 시점이란 말이 붙으면 절량이다. 이런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대의 의미 속에도 기간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지대는 기본적으로 플로우, 즉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지가라는 게 있잖아요. 지가, 뭐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땅값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린 뭐라 그래요? 지가다 그래요. 그러면 역시 지가를 의미하는 문장 속에 시점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따라서 지가는 무슨 양이다? 절량이다. 여기까지 일단 끊어주면 지대는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절량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어떤 땅값 자체가 비싸면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 역시도 비쌀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가 공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는 공식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해를 돕고자 잠깐 써보면 지가는 이자율 분의 지대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수식에서 이 분모값과 몫은 반비례하지만 분자와 몫은 비례하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비례 반비례 말 들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어떻게만 지대와 지가는 비례하고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출제자가 이자율이라는 말 대신에 할인율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분모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반비례라고 하는 건 반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모값이 커지면 반대의 관계는 지가라는 몫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게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분모와 몫이 반비례하는 건 아시죠? 내 반비례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반대다. 쉽게 반대다. 그럼 분모값이 커져요. 그럼 몫은 반대니까 몫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을수록 지가는 낮아진다, 하락한다 이런 말이 성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닌데 아주 뭐 상식적인 표현이거든요. 뭐 나중에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이제 지대의 기본적인 이제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이 지대의 어떤 형성이라든지 또는 성격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대론 이렇게 말합니다. 지대론. 그럴 때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리카도가 주장했던 차액 지대설이 있어요. 차액 지대설.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절대 지대설. 그리고 이제 튀넨이 주장했던 입지 교차 지대설. 그 세 가지를 이제 꼽아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 말고도 얘네들은 지금 농업지대 또는 농촌지대설이고 이 튀넨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도시지대를 성립했던 그 알론소의 입찰지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초서다 보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뭐부터 헷갈리냐면
학자와 그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제목,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는 자,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차두리 선수 있죠. 그럼 차두리 선수가 경상도 말로 저 사람을 절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마 입 튀어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학자와 그 주장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차두리가 뭘까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절마는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입 튀어나왔다는 건 휘넨의 입지교차지대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 말고도 암기법은 선생님들마다 대단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암기법 중에서 여러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하나 골라가지고 외우시면 되니까 암기법은 어떤 걸 채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암기법에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암기법은 단순히 학자 이름하고 그 학자의 주장 제목만 연결시킨 거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와 우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 한 것 같은데 점수는 안 나오죠.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런 암기법도 있어요. 이게 입지 교차 지대설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통행료 안 내고 튄 놈이 튀낸이다. 뭐 이런 암기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리카도는 이제 리카잖아요. 그죠? 카니까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암기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제목,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제목이잖아요. 제목 속에 웬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액지대서인데 뭔진 몰라도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의 차이가 차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의 차액이 곧 지대가 된다는 주장이 아닐까 이런 예상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러한 예상과 예측은 언제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뭐냐면 리카도는 일단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거든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땅도요. 기름진 땅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기름지지 못한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름진 땅을 비옥도가 높은 땅이라고 하고 기름지지 못한 땅을 비옥도가 낮은 땅이라고 하는데 학생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우등생이라고 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공부가 좀 낮은 분들은 열등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도 비옥도가 높은 토지인 우등지가 있다면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인 열등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도 열등생 중에서도 가장 전교 꼴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교 꼴찌를 최열등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땅도 가장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최열등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비옥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이 거의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저 두 개 단어 비옥도, 수학 체감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 다음 말은 읽지도 않아요. 이미 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누구 거죠? 리카도의 차액지대. 아시겠죠?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의미할 때는 반드시 이 말이 안 빠져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이론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오직 근데 리카도의 차액지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리어카도 차다. 리카도의 리, 차액지대의 차, 리어카도 차다. 외우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나중에 리어카는 차라는 건 기억나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이게 암기법의 가장 큰 폐해라니까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암기법을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땅마다 비옥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 C라는 토지가 있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A라는 토지는요. 비옥도가 높아서 예컨대 뭐 우리 교재는 지금 밀이 나왔지만 전 밀 그러지 않고 쌀 그럴게요. 쌀. 그럼 예컨대 A라는 토지에선 같은 조건에서 쌀이 10가마가 생산이 되고요. 또 B라는 토지에선 쌀이 5가마가 생산이 되고 C라는 토지에선 쌀이
세가마가 생산이 된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마다 쌀이라는 작물의 수확량이 다르다는 건 토지마다의 생산성, 다른 말로 비옥도가 다름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쌀 한 가마당 가격을 이건 이제 저는 가마라고 했지만 이제 어렵게 말하면 작물 1단위당 이렇게 말하는데 쌀 한 가마당 가격을 10원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편의상 모두 10원을 잡아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A 토지는 10원짜리 쌀 10가마를 모두 팔면 수확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10원짜리 10개 팔면 얼마 나와요? 어려우시면 0 2개를 합해. 아시겠죠? 0이 2개, 그럼 100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또 2 곱하기 2가 얼마니? 그게 얼마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로 B라는 토지에서는 10원짜리 5개 모두 팔아봤자 수확액이 50원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C라는 토지에선 수확액이 3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럴 때 원래 이 예는 조금 잘못된 얘기는 하지만 초기 기초다 보니까 이해를 돕고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A, B, C 토지 중에서 가장 비옥도가 높은 땅을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A가 가장 비옥도가 높죠. 그럼 우둥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A 토지에 비해서 B 토지의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 말은 A보다는 B 땅이 비옥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낮죠. 그럼 열등지라고 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 C 토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수확량이 적고 가장 수확액이 작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최열등지란 말을 써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 최열등지에서는 생산 비용과 수확액이 같게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고 그 비옥도의 차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최열등지인 C 토지의 수확액이 30원인데 그보다 비옥도가 높은 열등지의 수확액은 지금 5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열등지와 최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익이 얼마예요? 20원이죠. 그리고 이 열등지와 우등지 또는 최열등지와 우등지의 차익을 보면 지금 30원, 아니 70원의 차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최열등지에 비하면 나머지 토지는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높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전교 꼴찌 입장에선 300등도, 그러니까 전교 500등이 있어요. 전교 500등 입장에선 전교 300등도 자기보다는 비옥도가 높은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전교 1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교 1등이든 전교 300등이든 간에 이런 토지의 수확액과 가장 비옥도가 낮은 최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곧 그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차액, 지대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A 토지는 70원의 지대가 발생하고 B 토지에는 지금 20원의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누구다? 리카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이건 왜 차액지대가 어떤 뜻이냐 이것을 보여드리고자 쓴 것일 뿐이고 실제 시험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저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다만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만 기억하자? 리카도가 주장한 차액지대설은 최열등지와 해당 토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곧 지대가 된다는 이론이다, 주장이다 라고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런 차액의 의미를 보여드리고자 썼던 그림에 불과한 것이지 저걸 뭐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아라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최열등지에서는요. 자기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이 없거든요. 자기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이 있어야 나한테도 지대가 발생하는데 최열등지는 전교 꼴찌라서 자기보다 공부를 못한 학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열등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말한 게 리카도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분명히 리카도가 주장할 때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서 수확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럴 때 해당 토지와 가장 비옥도가 낮은 최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그 지대가 되는데 최열등지보다 더 비옥도가 낮은 땅이 없다 보니까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한 게 누구다? 리카도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절마, 마르크스가 주장한 절대지에서는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리카도 네 말대로 비옥도가 낮은 땅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이다.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즉 척박한 땅, 기름지지 못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이용하고자 할 때 땅 임자가 그 내 땅 이용하려면 대가를 내시오 하면 대가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최열등지고 뭐고 간에 모든 토지에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대는 발생하지 않겠니? 라고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마르크스는 토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옥도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만든 그 출제자들이 거의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결론만 따지면 먼저 주장했던 리카도는 최열등지에선 지대 발생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주장했던 마르크스는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실제 기출문제에서 제가 기출지문을 얘기하고 있는 건 그냥 부담 없이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리카도가 설명할 수 없었던 최열등지에서의 지대 발생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랬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조금 천천히 읊어볼게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또는 절대지대설은 또는 마르크스는 리카도가 설명할 수 없었던 최열등지에서의 지대 발생의 이론적인 근거를 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맞잖아요. 맞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리카도는 최열등지 지대 발생 안 해요.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만 외우신 분들은요. 문장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틀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알아는 듣는다. 내용을 몰라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예쁘게 문장을 이렇게 적합식 뭐죠? 봉합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 문장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었을 때 개론은 정말 쉽고 재밌는 과목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민법보다. 근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귀찮아서 안 가요. 그냥 민법하고 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지교차 지대설인데 이것도 간단히 얘기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시장 우리가 길을 걷다가 누가 전단지를 나눠준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곰돌이 아파트가 노원구 상계동 어디에 입지한다 이랬다고. 그러면 입지한다는 건 그곳에 위치한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튠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보통 두 가지로 말하는데 교차란 말은 보통 빼고 얘기해요. 입지지대설 또는 위치지대설 이렇게 말해요. 입지가고 위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튠헨은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위치를 강조했으면 제목 속에 위치란 말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가 됐건 문제가 됐건 어떤 말이 자주 나오냐면 튠헨은 리카도와는 달리 토지의 비옥도 이외에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자였다. 그래.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결국 제목 자체가 무슨 지대설이다? 위치지대설. 오케이?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제목이 입지 지대설 또는 위치에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제목 속에 위치가 들어가 있으니 굳이 교과서에 다른 말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만큼 튠에 있는 사람은 위치를 중시했던 사람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개론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튠의 지대 이론은요. 그냥 외워지면 안 돼요. 그냥 외워지면 헷갈려서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튠의 이론은 지대 공식을 잘 아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외우시면 되겠고 일단 구조 파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튠에는요. 지대라 하면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구조를 보시면 어찌됐건 생산비와 수송비는 이 지대 공식상 빼는 값인 거 맞죠? 그럼 빼는 값이 많아질수록 빼고 남은 값은 작아지지 않을까요? 빼는 게 많을수록 빼고 남은 값은 작아지겠죠. 그럼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지금 생산비가 높아질수록 빼는 값이 많아지니까 지대값 낮아질 거고 수송비도 높아질수록 빼는 값이 많아진다면 지대값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튠의 지대 이론에 의하면 생산비와 지대 또는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말할 수 있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비례. 반비례인데 비례. 한 글자를 이제 빼놨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지금 같으면 다 맞춰요. 현장 가보시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주세요. 그날 하루에 몇 시간으로 내 1년 공부가 좌우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시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나올 때는 다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언제 풀어야 된다? 새벽 3시에 깨워서 풀어도 그게 맞아야 내 거라고. 비몽사몽일 때도 그 문제가 풀려야 내가 아는 것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누가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일정하게 답을 풀어내야 그 진정을 아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겁니다. 또한 여러분, 만약 매상과 생산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죠. 문장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문장 속에서 뭐뭐가 일정하다, 뭐 고정돼 있다, 불변다라면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매상고가 100이고 생산비가 70으로 고정돼 있다는 거, 얘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수송비밖에 없죠. 다시 한번 지금 칠판을 잘 보세요. 튠의 지대 공식에 매상고, 생산비, 수송비 세 가지가 있는데 전제 조건을 걸기를 매상고와 생산비가 고정이 돼서 변화가 없다라고 전제했다 이 말이요.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냐고. 수송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튠의 지대 이론에 의하면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한 경우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 좌우된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외우고 다니냐. 지대 공식의 구조를 알면 끝나는 것을. 근데 그걸 지대 공식의 구조를 외우는 그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장 그냥 외우고 다닌다고요. 그러다가 까먹으면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 수송비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게 뭐 원래는 이제 농업지대로다 보니까 농작물이겠지만 그 필요 없고요. 뭐 농작물이 됐건 어떤 생산물이 됐건 간에 수송거리가 길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는 건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컨대 도심에서 또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이 말이 나왔다는 건 그 농작물의 수송거리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겠죠.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빼는 값이 많아지겠죠. 그럼 지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그럼 또는 이렇게 반대로 문장 속에서 튠의 지대로 나오면서 뭐 중심에 가깝다, 뭐 도심에 가깝다, 시장에 인접하다 라고 말이 나오면 그 작물의 수송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겠죠. 그럼 빼는 값이 줄어드니까 빼고 남은 값인 지대는 높아지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핀의 지대론에 의하면 중심 또는 시장에 인접할수록 지대는 상승하며 도심 또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문장만을 외우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지대 공식의 구조를 알면 그래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늘어나니까 빼는 값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대값은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수송거리가 짧아질수록 수송비 적게 드니까 빼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빼고 남은 값인 지대는 높아질 거야. 이거 상식 아니냐고.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운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암기가 필요한 것이지 무대뽀으로 문장을 외운다. 정말 잘못된 학습인 거예요. 됐지요? 그럼 튀내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기초라서 요 정도만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시험에 나올 내용 중에는 한 70은 한 거예요. 벌써 70% 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나머지 이제 기본 심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살을 좀 더 붙여줄 뿐인 거지 기본은 이것만 하셔도요. 웬만한 기출문제는 다 풀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11, 12월 달 수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어때요? 차들이 절마, 입표 나왔네. 다 끝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시 공간 구조론 나와요. 여러분 이제 62페이지의 04번을 보면 도시 공간 구조는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버제스가 주장한 동심원 이론, 또 2번에 보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 또 3번에 보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그래가지고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걸쳐서 제목이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럼 시몬스의 다차원, 뭐 베리의 유상, 뭐 디킨슨의 삼지대 구조는 나오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네들은 나올 확률이 0.00001 정도라는 거죠. 최근 15년 이내에는 아예 보기에서 아니 모의고사에서조차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할 것도 많은데 굳이 안 나올 걸 뭘 잡고 있느냐. 그럼 거기 보면 1, 2, 3번 있죠.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그리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 세 가지 정도만 익혀두셔도 충분히 정답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일단 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목 잘 봐요. 동심원이죠. 원의 동그라미. 그 제목의 내용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원자가 붙었다는 건 버제스 학자는 도시가 무슨 모양으로 원의 모양으로 성장이 되고 확대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자를 붙이는 거야. 근데 앞에 동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자로 같을 동 깊을심이에요. 그럼 깊이가 원의 깊이가 같다. 그 말은 원의 폭이 같다는 거예요. 잠깐 오른쪽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보시죠. 그림 그 원이 5개 나와요. 굳이 자대고 재지 않아도 그 5개 원의 폭이 같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동심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부터 외곽 갈수록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주거지대로 구분되기 때문에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가 되는 거예요. 그 5개 원의 순서도 은근히 잘 물어봐요. 중전, 저고통 아니요. 잘 보세요. 그 중전, 저고통 써 있죠. 그 중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가 암기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외웠다가 큰 꽃 다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기초니까 쓰려고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출제자가요. 거기 저소득층, 저가 저소득층 주거지대거든요. 저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게 저소득층 주거지대 원래 그런 뜻인데 출제자가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근로자 주거지대? 그럼 근로자가 저소득층과 똑같거든요. 근데 중전 저고통 외우신 분들은 근자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틀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 고소득층 나오죠. 그 고소득층 주거지대를 출제자가 중상층 주거지대로 바꾸는 경우 있어요. 근데 중상층과 고소득층은 또 같은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근로자 아니 저소득층의 주거지대와 고소득층의 주거지대가 각각 근로자 주거지대 또는 중상층 주거지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중전 저고통을 외워도 외워야 되는 거지. 그것만을 외웠다고 나는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이제 원위치 하시면 이 버제선 학자가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으니까 어느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의 시만 나와도 이미 정답은 누구다? 버제스입니다. 동심원 이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긴 기초서라서 그런 말이 없는데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성격상 생태적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생태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비유를 할 때 생태란 말을 붙이거든요. 어떤 움직임의 강점을 주면 움직일 동을 써서 동태적이라고 한 말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 중점을 둘 때는 고요할 정을 써서 정태란 말을 써요. 그래서 기초서니까 안 나와 있지만 버제스의 이론은 생태적 이론이에요. 마치 도시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확대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생태적 이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저 같으면 버제스를 발음이 어려우니까 바케스라고 할 거예요. 얘는 생태적 이론이잖아요, 성격이. 그럼 어떻게 기억한다? 생태는 바케스에 담는다. 아시겠죠? 생태는 바케스에 담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 공간 구조랑 관련된 문장이 나올 때 생태란 말이 있다. 무조건 바케스, 버제스가 답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실 것. 그런데 우리 그 버제스가 이 취약한 게 교통을 무시했어요. 교통을 무시했고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론이 바로 뭐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정도는 세 발의 피고 진짜 기본서 받아보면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기초 단계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인데 선의 동그라미. 이 선자가요 한자로 부채선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원을 변형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채 선자를 써서 선형 이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 그림은 또 없구나. 그렇죠? 기본서 받아보면 나중에 그림 있을 텐데 그림을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호이트도요 기본 구조가 원이에요. 원인데 군데군데 마치 부채를 접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의 그림이 나중에 기본서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하냐면 호이트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계승하여 수정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계승을 했으니까 누구 거를 동심원을 계승했으니까 호이트도 나중에 그림 보시면 기본적인 구조는 원의 모습이다. 그런데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교통축을 따라 도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채 선자를 붙인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지나치게 고급 주거 지역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동그라미 2번 주거용 부동산을 강조했다고 해서 만남을 뭐 주선한다. 주거용이니까 이렇게 선형인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주거용 부동산을 강조한 게 선형인원이다 했는데 문장이 이렇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외우는 건 마음대로 외우시는데 문장이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예컨대 실제 기출지문을 분석해보면 주거용 부동산만 강조했다는 말이 나온 적은 없어요.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을 지나치게 중시했다 이렇게 나오지 주거용 부동산을 강조했다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암기법은 심리적 위안인 거다. 뭐 만남을 주선한다 이래 버리면 뭔가 좀 외운 것 같고 공부한 것 같잖아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항상 암기법은 어떤 경우 어떤 후에 한다. 그렇죠. 내용을 다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암기법을 그 다음에 어떤 무기로서 장착을 해야 되는 거지 암기법부터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다액식 나오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울만만 보면 꼭 울면과 만두가 생각나가지고 아주 그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죠.
다핵심이잖아요. 일단 다의 동그라미. 이 다라는 게 한자로 마늘다겠죠. 마늘다, 그렇죠? 여러 개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여러 개죠. 여기서 한 가지 요령.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동심원과 선영이론은 주장학자가 한 명이잖아. 근데 다핵심은 주장학자가 두 명이죠. 해리스와 울-3 두 명이잖아요. 많네. 주장자가 많어. 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것, 핵의 동그라미. 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도시의 중심을 의미하거든요. 도시의 중심을 뭐라고 한다? 핵.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다, 여러 개다. 다 핵이니까. 여러 개다. 이런 뜻이죠. 많다는 것이죠. 그럼 도시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 나오냐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현대적인 대도시나 대규모 도시, 그러니까 현대적인 대도시에 적용할 때 유용한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핵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그 다라고 하는 건 마늘다예요. 소핵은 클대의 반대겠죠. 만약 대핵의 반대말은 소핵이겠죠. 그럼 다핵의 반대말은 뭘까요? 단핵. 여러 개의 반대말은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 우리가 단기 필마 그럴 때 말 한 필 끌고 나는 건 단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이 하나야.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럼 해리스 울만이 주장한 게 다핵이야? 그러면 예측컨대 앞에서 버제스나 호이트가 주장한 건 단핵 이론이었나? 맞아요. 맞다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과 버제스의 동심원은 성격상 단핵 이론이요. 도시의 중심이 하나만 있다고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다핵은 도시의 중심이 많다는 뜻이니까 여러 개라는 뜻이니까 도시 규모가 크다. 큰 도시에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응용해 보세요. 단핵은 도시 중심이 하나예요. 그럼 도시 규모가 크다 작다. 그러면 대도시 소도시.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단핵 이론으로서 전통 도시나 소규모 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 얘기가 본문 속에 없다 할지라도 제목을 통해 다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핵심 이론에선 나오는 게 30년 동안 일정했어요. 거기 아래에 보면 뭐 핵의 발생 또는 성립 이유라는 말 있어요? 제목이 다핵이 생기는 요인. 예. 그게 핵의 발생 요인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말 나오냐면 동종업종의 집적이익, 이종업종의 이해상반, 그리고 리을번의 집과 집을 능력의 차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외우시되 얘는 이거예요. 여러분 동종 할 때 동이 같을 동이죠. 그럼 이종 할 때 이는 다를 이거거든. 그럼 얘는 뭐냐? 다핵심 이론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 같거나 비슷한 건 한 곳에 모이고요. 다른 것끼는 흩어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동종, 그러니까 동질 이런 유사, 동질 유사 이런 말 나오면 같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것은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집적한다 또는 집중 지향성을 보인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질, 이종 활동 또는 산업 나왔다. 그럼 이질이나 이종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끼는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합니다. 그럼 집적이나 집중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기 때문에 분산한다. 또는 입지적 비양립성을 보인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 동종, 유사. 이때 뭐 동종 대신 뭐 동질에 듣고요. 그럼 동종 유사라는 말은 같거나 비슷하다 했던 뜻인 거 맞죠? 그럼 같거나 비슷하다 이 말 나오면 한 곳에 모여요. 한 곳에 모이니까 집적한다 또는 집중 지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집이 모일 집이 한 곳에 모인다는 뜻이 모일지. 그러면 예측합니다. 그럼 같거나 비슷한 건 한 곳에 모인다면 다른 것끼리는 한 곳에 모인다, 흩어진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그런 것보다 이종, 이질. 뭔가 다르다는 뜻이죠. 다른 활동 산업은
한 곳에 모이면 서로 분리해져요. 그래서 흩어지기 때문에 분산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좀 예쁘게 말하면 입지적 비양립성을 보인다 그래요. 그럼 잠깐 끊어볼게요. 여러분 비양립할 때 비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다. 부정의 뜻인 거 맞죠? 그럼 양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함께 설 때, 함께 있을 때 양립한다 그래요. 그럼 양립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비양립이란 말은 함께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한 곳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돼? 흩어진다. 흩어진다. 근데 여기서 기출지문 하나 또 소개해 볼 테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기초 때 말씀드리는 기출지문은 부담 없이 들어보시라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해놓고 기출문제에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동종 유사 활동 및 산업은 분산 지향성을 보이며 이종 이질 활동 및 산업은 입지적 비양립성의 모습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오케이? 그리고 근데요, 만약 여러분 그런 내용을 모른다 진짜 이겁니다. 국어 좀 해보죠. 분산한다는 말과 비양립이란 말은 똑같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진다의 뜻 아닌가요? 그러면 내용 몰랐다고 그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상하다. 앞에서는 동종 나왔는데 분산을 그랬고 뒤에서는 다르다고 했는데 또다시 흩어진다 그랬어. 그럼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만 해도, 국어만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적 해석 능력이에요. 개론은 그게 돼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드리면 제가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리면 되게 쉬워하세요. 아, 이게 내용 몰라도 앞뒤 문장 단어 말면 보인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자꾸 복습을 통해서 가져가시면 기출문제 정도야 뭐 충분히 풀어냅니다. 계산은 못한다는 거 나름대로 이해는 해요. 왜?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날 현장 가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공식 이용해서 계산까지 바라지기는 좀 어렵다. 그걸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앞뒤 그 뭐죠? 한글로 된 문제는 풀으셔야지. 그것까지 못 풀면 우투간다.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 시몬스의 다차원, 베리의 유상도시, 그 다음에 뭐 삼지대 구조는 나왔는데 여러분 이 벌써 느낌 오죠? 다차원 근데 시몬스야. 그럼 시몬스를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침대. 그러니까 그래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이 다차원 이론은 이렇게 보시면 돼. 앞에서 우리 동심원 이론도 있었고 또 다핵심 이론도 있었고 선형 이론이 있었잖아요. 시몬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론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이론 중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도시의 성장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론을 모두 종합한 이론이 바로 뭐다? 다차원이다. 그 정도. 뭐 시몬스까지도 필요 없고요. 그냥 동심원, 선형, 다핵심을 뭐 함께 종합했다, 뭐 결합했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다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리의 유상도시인데 이때 여러분 유상의 밑줄. 저희 기초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 때부터 안 해요 이거. 나오지도 않는 거. 자 유상의 밑줄 그세요. 근데 유가 원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잠깐 칠판을 보세요. 이게 원래요. 유상이에요. 이 유가 뭐냐면 아니 들어보시라고. 한자로 이게 매듭 유고 상태상이야. 매듭 모양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두음법칙상 니은이 안 되니까 유가 돼버렸다. 오케이? 그러면 유상은 그 말 그대로 하면 매듭 모양, 매듭 모양. 매듭 모양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신발 운동화 끈이 있다거나 그 구두끈이 있다면 기본적인 매듭의 모양은 리본 모양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 매듭 모양, 띠 모양 또는 리본 모양으로 확대 성장한다. 이 말 나오면 유상도시가 답이에요. 그게 말 뜻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어려우시니까 자 봐요. 베리게 유상도시 이론 할 때 유상을 리본 모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리니까 리본이다. 베리 리본. 오케이?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자, 리본 모양 외웠는데요. 상대방이 매듭 모양 하면 어떡할 건데? 띠 모양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나비 모양? 리본 보면 나비 모양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리본 이렇게 외우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본으로 유상이란 말 자체가 매듭 모양이니까 매듭, 띠, 리본, 나비 란 말 나오면 모두 같다고 보고 문제 풀자. 그 정도로 기억해야지 무조건 리본이다. 이것만 하나 기억해서는 큰일 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삼지대 구조는 나오는데 얘는 역사상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디킨슨의 삼지대 요 정도 제목 정도만 익혀주시고 내용 필요 없습니다. 자, 고생하셨으니까 잠깐 쉬었다 이어갈게요.